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물리치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보건의료인을 위한 임상심리학. 자, 오늘은 제 15강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사회적 행동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태도가 나오네요, 먼저. 그래서 태도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자, 일단 attitude라고 되어 있죠. 자, 태도, attitude란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신적 준비 상태로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이슈와 같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정신적 표상,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3요소, 세 가지가 뭐가 있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다. 자, 예를 들자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일본을 제가 예시로 이렇게 놔뒀죠? 자, 일본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인지, 즉 정보적인 요소들,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인지적 요소는 뭐가 있나요? 일단, 일본은 섬나라다. 또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던 침략 국가다. 자, 일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도요다, 또 후지산, 그 다음에 일본은 또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다. 그 다음에 또 선진국이다. 그 다음에 엔화, 뭐 여러 가지 일본과 관련돼 있는 인지적 요소, 즉 정보 요소들이 이렇게 많죠. 자, 두 번째 요소. 자, 일본에 대한 우리가 정서적 또는 감정이라고 제가 가르쳐 놓고 써놨죠, 여기. 정서, 감정, 즉, 감정은 어때요? 뭐, 좋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친척이 또 일본 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저희 또 고모도 일본에 사시고, 지금 한 40년째.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좋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당해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대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자, 두 번째 정서적인 것은 호불호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를 말해서 불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요소. 자,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우리 태도에 지금 3요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의 세 번째 요소인 행동, 즉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래서 일본을 싫어한다. 그래서 일본을 나는 가지 않겠다. 또는 일본에 대한 제품을 불매운동하겠다. 자, 이런 액션으로 그 태도의 내용이 표출된다, 표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일본 하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의 3요소를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정보들, 뭐 일본, 후지산, 뭐 화산과 지진의 나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데, 정서적으로는 뭐 호불호에서 불호다, 별로 안 좋아한다. 행동적 요소는 그래서 불매운동을 참여하겠다, 뭐 이런 액션으로 나온다라는 이런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도의 특징이 있다. 태도의 특징.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일본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인지적인 복잡성이 있대요. 자, 일본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도요타 자동차도 나왔고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파는 담배 마일드 세븐,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산, 뭐 후지산 자체는 뭐 우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후지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일본 방문해서 등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후지산, 뭐 이렇게 열도, 그 다음에 뭐 지진, 화산의 국가,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죠. 예의 바르고 되게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지적 복잡성, 즉 좋은 점도 섞여 있고 나쁜 점도 섞여 있고 중립적인 것도 섞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하면은 이런 인지적인 여러 가지 정보의 복잡성이 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단순성이 있다. 인지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좋냐 나쁘냐 이렇게 단순성이 있다. 자, 일본 결국엔 좋아요 나빠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 감정적인 호 또는 불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태도의 특징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본 싫으면 뭐 그게 쉽게 바뀌기 어렵잖아요. 자, 또 좋은 사람은 또 쉽게 또 나빠지는 건 또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영향성. 네 번째 태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감정이 인지보다 더 우세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뭐 우리가 여기 3요소에서 행동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일본을 여행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행동 액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 행동에 있어서의 영향성은 인지적인 그런 요소들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인지적인 요소에서는 일본에 대한 좋은 점도 있었잖아.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후지산이라든지 마일드 세븐 담배라든지 뭐 일본의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뭐 소니, 뭐 아키하바라 뭐 이런 전자상가, 뭐 여러 가지 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결론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일본이 그래도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인지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태도와 행동의 쌍방적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도를 먼저 내가 취하고 나서 나중에 행동이 뒤따라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행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태도가 뒤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쌍방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어떤 나의 애티튜드, 나의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내가. 자, 그러면 그래서 일본을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건 쉽죠? 자, 그런데 거꾸로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쌍방적 인과관계, 역인과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나쁜 어떤 뭐 스탠스가 없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수도 있겠죠, 흡연자들. 저 사실은 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흡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흡연자야. 자, 그래서 태도는 뭐 긍정적이야. 자, 긍정적이다 보니까 계속 담배를 피게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꾸로 그 동일한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거꾸로 그 사람이 근데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회사가 지금 금연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5명은 참여해 둘라고 부탁하니까 너도 좀 해줘라 하고 직장 상사가 부탁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뭐 담배 끊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사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금연 프로그램을 참여했어요. 자, 참여해가지고 그 금연 그 프로그램을 한 거야, 내가. 그 행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행동을 먼저 했는데, 담배에 대해서 내가, 어, 이게 금연을 해보니까 몸이 상당히 좋아져. 좋아지면서, 이게 금연을 하니까 이렇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역으로 흡연에 대해서 내가 종래에는 좋게 느꼈던 나의 스탠스가, 애티튜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야, 이거 흡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금연해야 되는가 보다.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애티튜드 또는
흡연에 대한 나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도와 행동은 서로 쌍방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 특징, 여기 그 내용들을 제가 그냥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 뒤에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네요. 자, 그래서 뭐 스마트폰 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요소가 많죠.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스케줄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번역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녹음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나의 어떤 과제를 해줄 수 있는 AI 비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적 복잡성이 있고 감정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술과 담배는 뭐 극명하죠. 자, 감정적 변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서 사기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당사자한테 알려줘도 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사기꾼이야 말해줘도 어때요? 한번 사랑하게 되면 인지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고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경고해 주는 것처럼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인지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이미 사랑해 버렸어. 이게 쉽게 스탠스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영향성, 감정적인 게 인지적인 거에 더 앞선다. 담배 나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도 담배 피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게 흡연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쁘다는 생각이 아직 없으니까 계속 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도와 행동의 쌍방적 인과관계. 자, 원래 흡연에 대해서 나쁜 인식은 없었는데 누가 권해가지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행동을 먼저 해보니까 나중에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이런 쌍방적 인과관계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해서 태도 변화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고 두 번째 자기 지각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해서 태도가 꼭 바뀌는 건 아니다. 담배가 해롭다라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담배를 무조건 금연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알면서도 우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술 나쁘다는 거 알지만 술 먹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태도 변화 이론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기 지각 이론. 자,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에 관한 내적 단서가 부족할 경우에 자기 지각과 함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지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나의 태도, 예. 이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굳이 이렇게 꼭 피워야 될 어떤 뭐 필요성이 있나? 내적 단서가 뭐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기 지각을 해봤을 때 그런 내적 단서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꼭 담배를 내가 꼭 피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나 타당성이나 내적 단서가 충분하지가 않으면 담배 뭐 그냥 끊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득. 어떤 상대방이 어떤 태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스탠스,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우리는 변화시키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태도를 또는 스탠스를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설득이죠, 설득. 자, 그런데 그 설득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설득은 세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달자 요인, 두 번째 내용적인 요인, 세 번째 수신자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스탠스 또는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려고 해.
그래서 설득을 해. 자, 그러면 일단 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전달자의 요인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어디 뭐 이렇게 가다가 약장사를 만났어. 막 이렇게 천막 치고 무슨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걸 파는데 안에서 뭐 쇼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 그 약장수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노인분들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재밌게 막 해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뻔히 그 약장사인지 아는데 왜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회를 보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 얘기도 잘하지만 또 인물들도 다 좋단 말이죠. 어 인물들도 이렇게 남자들이 대부분 하지만 인물들이 호남형으로 잘생겼단 말이죠. 젊고.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죠. 할머니들이 이제 거기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라젬 같은 거, 뭐 온열 침대 같은 거, 무슨 뭐 숯 들어가 있는 숯 이불 뭐 이런 거 고가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뭐 안마기 같은 것도 사고 약도 건강보조식품도. 자, 그래서 그 전달하는 사람들, 쉽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전달자죠. 전달자, 설득자. 이 사람들이 신뢰감이나 호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논점이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고 어떤 신뢰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분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뭐 거짓말 같은 내용을 말한다든지 효과도 없는 것을 갖다가 팔려고 하면은 사겠어요? 자,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어디서 무슨 그래프 같은 것도 그냥 뭐 스티로폼에다 해갖고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어 오잖아요. 서울대 무슨 뭐 어디 임상 연구소에서 무슨 뭐 이 약물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뭐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나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그래프라도 하나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효과가 있으니까 뭐 당뇨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뭐 뇌졸중 예방에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이 논점이 짜임새가 논리성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수신자 요인. 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할머니 뭐 노인분들이, 자, 나는 관절이 안 아픈데 나는 혈압이 전혀 없고 나는 건강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물건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 본인한테 뭔가가 이렇게 수신자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과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그런 수신자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설득이라는 거 정의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나왔네요.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심리학적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달자 요인, 내용적 요인, 수신자 요인 세 가지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영향에 이제 동조가 나와요. 컨포머티브. 자,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기준에 따르려는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다. 자, 그래서 동조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애쉬의 실험, 1955년에 실험했던 유명한 실험인데, 자, 여기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제 마우스를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 이 짝대기의 길이가 X자 표시해 놓은 이 짝대기 길이가 오른쪽에 ABC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딱 봐도 C죠? C인데 사전에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B 또는 A로 다 사전에 통일해 가지고 짠 거예요. A라고 통일해 봅시다.
자, 나만 빼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자, 그래서 다 A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내 생각엔 누가 봐도 이 X가 C인데 내 앞에서 다 사람들이 A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도 A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애쉬의 실험 결과가. 왜? 사람들의 마음에 사회적 행동에서 보면은 이러한 동조에 대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이렇게 더불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집단에서는 나 혼자 땅콩이 되고 싶지 않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 튀거나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조명받는 것을 사람들은 기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그래서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조한다고 해서 나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C라고 하지 않고 틀린 답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A로 나도 같이 묻어간다. 이게 이제 애쉬의 실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조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심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집단의 크기. 자, 책에서는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의 압박도 커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집단이 또 그게 사그라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에 대한 영향성, 압박도 커집니다. 그래서 집단이 더 거대해질수록 동조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 두 번째, 응집력. 자, 집단이 매우 끈끈한 집단이에요. 응집력이 강해요. 그냥 뭐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는지 어쩐지 다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설렁설렁 움직이는 집단이라면 응집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 집단은 동조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영향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이럴 때 누가 뭐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전주에도. 자, 큰 교회에 뭐 나간다. 뭐 그 참석 예배 인원이 뭐 한 2,000명,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서 당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뭘 정한다고 해서 투표를 하는데 거수로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뭐 동조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그런 것이 크지는 않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그런 집단의 안에서 내가 그렇게 동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그런 거는 크지 않죠. 세 번째, 동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위가 있어요. 지위. 자, 이런 김정은 같이 이렇게 지위를 갖고 있는 애가 뭐 이렇게 이번에 우리 이거 안건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긍정적으로 좀 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하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살짝 이렇게 흘리잖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자, 그러면 동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나 영향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과제의 특성.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도 동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영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제가 내가 하기에 어려운 과제야. 그러면 분위기는 다 동조를 하는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과제가 나한테 하는 것이 버거워. 그러면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굳이 저것을 어렵게 내가 꼭 해야 되나 동조를 해서 그러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제가 그렇게 뭐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내가 그 과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내가 불편한 거나 피해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동조하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과제의 어떤 특성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동조를 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집단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어때요? 그 만장일치에 대해서 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어떤 영향성이 저한테 밀려오죠. 자, 그래서 만장일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만장일치 여부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수능에 대한 내용, 거기에서 수능을 얻어내는 기법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운전 박대 기법, 낮은 공 기법, 덤 끼워주기 기법 4가지는 다음 시간 17강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